펜타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이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됐다는 보고에 미 국방부 부차관이 비웃었습니다. 70년 전 밀가루 받아먹던 나라가 뭘 안다고. 나라쟁이들 아니야? 그런데 15분 뒤 그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35년 경력의 한국 전문가가 꺼내든 데이터의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K9 자주포 세계 점유율 52%, LNG 운반선 99%, 4대 핵심 산업석권, 71년 만에 벌어진 완전한 역전.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금요일 오후 4시 47분. 퇴근 13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아내와 약속이 있었거든요. 결혼 30주년 기념 저녁 식사. 워싱턴 D.C. 최고급 레스토랑을 3개월 전에 예약해뒀습니다. 그때 제 컴퓨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삐익. 붉은색 알림창이 떴습니다. Code Red. 즉시 상황실 비집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Code Red는 최고 등급 긴급 소집입니다. 제가 펜타곤에서 35년간 근무하면서 이 알림을 받은 건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9.11 테러 때, 빈라덴 사살 작전 때,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 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저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복도에는 이미 여러 명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다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3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보안 게이트를 3번 통과하고 홍채 인식까지 마치자 두꺼운 철문이 열렸습니다. 상황실 B. 펜타곤에서 가장 기밀 등급이 높은 회의실입니다. 창문 하나 없는 밀폐된 공간.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15개의 가죽 의자가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대형 스크린 3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마이클 앤더슨, 58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분석관입니다. 35년간 이 건물에서 일했고 그중 7년은 서울 주재원으로 근무했습니다. 한국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죠. 하지만 오늘 이 회의실에서 그 경험이 저를 얼마나 외롭게 만들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절반 정도가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제임스 밀러 육군 준장이 보였습니다. 50대 후반의 건장한 체구, 항상 팔짱을 끼고 있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죠. 그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오늘 저녁에 손자 야구 경기 있는데. 옆에 앉은 윌리엄 클라크 해군 제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갑자기 Code Red라니. 저는 테이블 끝자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제 자리는 늘 저쪽이었습니다. 분석관은 발언권이 많지 않으니까요. 5분 뒤 회의실이 거의 찼습니다. 데이비드 존슨 공군 소장, 리처드 톰슨 CIA 부국장, 피터 윌슨 방산업체 로비스트, 스티븐 브라운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몇몇 보좌관들까지 15명. 미국 국방과 안보의 핵심 인물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테이블 상석, 가장 큰 의자. 잠시 후 철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로버트 해밀턴, 63세, 국방부 부차관. 냉전 시대부터 40년간 이 건물에서 일한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항상 꼿꼿한 자세. 그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특유의 권위로 공기를 장악했습니다. 모두가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상석에 앉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불러서 미안하네. 다들 주말 계획이 있었을 텐데. 밀러 준장이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부차관님? 북한이 또 미사일 쐈습니까? 아니, 중국이 대만 침공이라도? 그것도 아니야. 해밀턴 부차관이 손짓하자 보좌관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고 여러 나라의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는 바로 이거야. 그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커다란 글자가 떴습니다. 세계 무기 수출 순위 변동 긴급 분석 필요.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한국.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드디어 이 얘기가 나오는군요. 하지만 회의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밀러 준장이 피식 웃었습니다. 한국이요?
이것 때문에 코웃레를 쳤습니까? 클라크 제독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사위가 어쨌다고요? 우리 미국이 1위인데.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문제는 이거야. 그가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3년 전 순위 1위 미국, 2위 러시아, 3위 프랑스, 4위 중국, 5위 독일, 6위 이탈리아, 7위 영국, 8위 스페인, 9위 한국. 3년 전만 해도 한국은 9위였어. 그런데 지금은 4위야. 존슨 소장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요?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 아닙니까? 유럽 애들이 급해서 막 사들인 거죠. 일시적 현상이에요. 맞아요. 피터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는 미국 최대 방산업체의 로비스트답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국 무기는 싸니까 그런 거예요. 품질은 우리 미국산에 비하면 장난감 수준이죠. 유럽 애들이 정신 차리면 다시 우리한테 올 겁니다. 회의실에 동조의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그때 해밀턴 부차관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앤더슨.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자네가 한국 전문가지. 서울에서 7년 있었다고? 예, 부차관님. 자네 생각은 어떤가? 이것도 일시적 현상인가? 회의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15개의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부차관님.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회의실에 묘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 준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작이라고? 뭐가 시작이라는 건가, 앤더슨. 저는 대답 대신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해밀턴 부차관이 손짓했습니다. 해보게. 저는 USB를 꽂고 스크린에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첫 슬라이드를 띄우기도 전에 해밀턴 부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 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앤더슨, 자네 혹시 한국 편 드는 거 아니지? 심장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네. 자네 서울에서 7년 있었잖아. 혹시 거기서 세뇌라도 당한 건 아닌가 해서. 회의실에 낄낄거리는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부차관님, 저는 35년간 미국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미국의 이익을 위한 분석입니다. 그래? 그럼 들어보지. 해밀턴 부차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부차관이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아, 잠깐. 그 전에 내 얘기부터 좀 하지.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뭔가를 회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한국전쟁에 참전하셨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950년 인천 상륙작전. 아버지는 해병대 상병이었지. 영하 30도 장진호 전투에서 동상에 걸려 발가락 2개를 잃으셨어. 그가 창백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한국이 어땠는지 아나?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지. 폐허였다고. 문자 그대로 잿더미. 사람들은 굶주려 있었고 아이들은 미군 트럭을 따라다니며 초콜릿을 구걸했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구했어. 미국이. 5만 4천 명의 미군이 그 땅에서 죽었지. 그 대가로 한국은 지금 존재하는 거야. 그가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 나라가 고작 70년 만에 무기 수출 4위라고?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우습지 않나? 우리 기술 베껴서, 우리 돈 받아서, 우리 군대 보호 아래서 큰 나라가 이제 와서 우리한테 무기를 판다고? 그가 테이블을 탁 쳤습니다. 따라쟁이들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회의실에 동조의 함성이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부차관님.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모르는지, 얼마나 오만한지, 그리고 그 오만함이 미국에 얼마나 위험한지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의 연설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회의실을 천천히 거닐며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자, 한번 따져보자고.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만든다. 뭘로? F-16 기술 우리가 줬어. 이지스함 시스템 우리가 줬어. 미사일 방어 체계 우리가 줬어. 그가 손가락을 꺾으며 나열했습니다. 전차 엔진? 독일 거 베꼈지. 자주포? 영국 기술 사왔지. 전투기? 우리 F-35 사다가 뜯어보고 배운 거지. 밀러 준장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독자 기술이 없어요. 다 조립이죠. 레고 블록처럼 이 나라 저 나라 기술 가져다가 끼워 맞춘 거예요. 피터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싼 거죠. 연구개발비가 안 드니까. 남의 기술 훔쳐다 싸게 만들어서 덤핑으로 파는 거예요. 중국이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15개의 시선이 다시 저를 향했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뭐가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 앤더슨? 한국이 기술을 베꼈다는 말씀이요. 그건 3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클라크 제독이 비웃었습니다. 30년이면 어제 아닌가. 역사적으로 보면 눈 깜짝할 시간이지. 하지만 그 30년 동안 한국은 앤더슨. 해밀턴 부차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자네, 혹시 서울에서 여자친구라도 생긴 건가? 회의실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드는 게 느껴졌습니다. 아니면 뭐야? 삼성 주식이라도 샀나? LG TV 공짜로 받았나 보죠. 낄낄거리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손을 들어 조용히 시켰습니다. 자, 앤더슨한테 너무 그러지 말고.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조롱기가 가득했습니다. 앤더슨, 자네가 한국을 좋아하는 건 이해해. 7년이나 살았으니까 정이 들었겠지. 하지만 감정과 분석은 다른 거야. 부차관님, 제 분석은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데이터?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데이터로 얘기해볼까? 그가 스크린을 조작했습니다.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여기 봐. 미국 방산 수출액. 연간 2,380억 달러. 세계 시장 점유율 40%. 그가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170억 달러. 점유율 7%. 그가 두 숫자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2,380억 대 170억. 14배 차이야. 이게 현실이야, 앤더슨. 밀러 준장이 박수를 쳤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걱정할 레벨이 아니라는 거죠. 존슨 소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아무리 뛰어봤자 우리 발끝에도 못 미쳐요. 숫자가 증명하잖습니까?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부차관님. 왜? 그 숫자가 3년 전에는 어땠는지 아십니까? 해밀턴 부차관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3년 전 한국 방산 수출액은 72억 달러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금은 170억 달러입니다. 3년 만에 2.4배 증가했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같은 기간 미국은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100억에서 2,380억, 13% 증가입니다. 클라크 제독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성장률입니다. 제독님. 절대 수치가 아니라 성장률을 보셔야 합니다. 한국은 매년 30% 이상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추세가 계속되면. 추세? 해밀턴 부차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앤더슨, 자네 추세 얘기하고 싶나? 좋아. 내가 추세를 보여주지. 그가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역대 방산 수출 도전자들의 운명. 1990년대 일본 실패, 2000년대 중국 품질 문제로 정체, 2010년대 인도 여전히 수입국, 2020년대 한국? 봐. 도전자들은 항상 있었어. 그리고 항상 실패했지. 그가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일본이 어땠어? 기술력은 세계 최고였지. 근데 뭐? 무기 수출 금지법 때문에 한 발도 못 팔았어. 중국은요? 싸긴 싼데 품질이 쓰레기야. 파키스탄 빼고 누가 사? 아프리카 빈국들이나 사지. 인도? 웃기지도 마.
그 나라는 아직도 러시아 무기 수입하느라 바빠. 그가 손을 펼쳤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야. 반짝 성장하다가 곧 한계에 부딪힐 거야. 기술력 부족해. 브랜드 파워 없어. 외교력 우리 미국 눈치 봐야지. 그가 테이블을 손으로 두드렸습니다. 5년만 기다려봐. 한국 무기 열풍 곧 꺼져. 그때 가서 누가 맞았나 보자고. 회의실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역시 부차관님. 통찰력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 속에 빠져 있는지. 부차관님. 저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해밀턴 부차관이 귀찮다는 듯 손을 흔들었습니다. 뭔데? 폴란드가 왜 독일 전차 대신 한국 전차를 샀는지 아십니까? 그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가격이지 뭐. 싸니까 산 거 아냐?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와 한국 K2 가격 차이는 20%입니다. 20% 싸다고 150억 달러어치를 살까요? 국가 안보를 20%싼 가격에 맡길까요? 해밀턴 부차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뭔데? 납기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에 물었습니다. 전차 200대 언제 줄 수 있냐고. 독일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5년이요. 최소 5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공장 재가동하고 인력 충원하고 부품 업체랑 재계약해야 한다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요? 8개월 만에 첫 전차를 인도했습니다. 밀러 준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저는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23개국이 한국 무기 도입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전차를 보고 싶다는 나라, 자주포 테스트를 요청한 나라, 전투기 공동 개발에 참여하고 싶다는 나라까지. 23개국이요? 사라 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중국계 미국인 분석관으로 지금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23개국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 방산 업체들은 지금 주문이 밀려서 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게 반짝 열풍입니까? 5년 뒤에 꺼질 불입니까?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입을 열려는 순간 리처드 톰슨 CIA 부국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앤더슨, 자네 말은 알겠어. 근데 핵심을 놓치고 있네. 그가 팔짱을 꼈습니다. 무기 수출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야. 외교야, 외교. 미국이 왜 1위인 줄 알아? 우리가 세계 경찰이니까. 우리 무기를 사면 미국의 우산 아래 들어오는 거야. 그 안전 보장료를 내는 거지. 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그런 걸 줄 수 있어? 한국이 누굴 보호해줘? 자기들도 북한 코앞에서 미군한테 보호받는 처지인데. 맞아요. 피터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한국 무기 사면 뭐가 딸려와요? 아무것도 없죠. 그냥 고철 덩어리만 오는 거예요. 미국 무기 사면 미국이란 나라가 딸려오는 거고. 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분위기에서 뭘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시계를 봤습니다. 자, 이만 정리하지. 결론은 간단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방산, 신경 쓸 필요 없어. 반짝 성장이야. 본질은 안 변해. 그 나라는 여전히 우리한테 의존하는 약소국이고 우리 기술 베껴서 싸게 파는 따라쟁이일 뿐이야.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다들 주말 잘 보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부차관님, 잠깐만요. 해밀턴 부차관이 멈췄습니다. 아직 제 발표를 안 들으셨습니다. 그가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앤더슨, 자네 아까부터 계속 나한테 반박하는 것 같은데 반박이 아니라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자네가 생각하는 사실이랑 내가 아는 사실은 다른가 본데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부차관님, 15분만 주십시오. 15분만요. 제 데이터를 보시고 나서 판단해 주십시오. 해밀턴 부차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5초, 10초.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15분 줄게. 그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대신 조건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15분 안에 날 설득 못하면 자네 이 프로젝트에서 빠져. 한국 관련 분석 다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어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5년 경력, 7년간의 한국 연구. 그걸 다 내려놓으라고?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재밌군. 자, 시작해봐.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건 데이터였고, 진실이었고, 7년간 직접 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첫 번째 이미지가 떴습니다. 1953년 서울 사진이었습니다. 폐허, 잿더미, 무너진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미군 트럭 앞에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 이게 71년 전 한국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부차관님 아버님께서 보셨던 그 한국이죠. 1인당 국민소득 67달러. 세계 최빈국. 유엔 원조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던 나라. 해밀턴 부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게 진짜 한국이지. 맞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24년 서울 야경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마천루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십 개의 다리,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 그리고 이게 71년 후 한국입니다. 저는 멈췄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세계 12위 경제대국. 방산 수출 4위, 조선 1위, 반도체 1위, 배터리 1위.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이런 역전은 없었습니다. 로마도 500년 걸렸고, 영국도 300년 걸렸고, 우리 미국도 200년 걸렸습니다. 한국은 71년 만에 해냈습니다. 밀러 준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게 다 우리 덕분 아냐? 미국이 원조해주고, 기술 이전해주고, 군대 주둔시켜서 안보 보장해줬으니까 가능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밀러 준장이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준장님, 미국 원조를 받은 나라가 한국만 있었습니까?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필리핀도 받았습니다. 베트남도 받았습니다. 이집트도, 파키스탄도, 태국도 받았습니다. 그 나라들은 왜 한국처럼 안 됐습니까?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우리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술력도 세계 최고였습니다. 근데 왜 무기 수출은 제로입니까? 그건 헌법 때문에. 맞습니다. 제약이 있죠. 하지만 대만은요? 대만도 미국 지원받았고 중국 위협 때문에 국방에 목숨 거는 나라입니다. 왜 대만 무기는 세계가 안 삽니까?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제 요점은 이겁니다. 미국 지원은 필요 조건이었지 충분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게 있었던 겁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팔짱을 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 다른 거지 뭔데?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2011년 1월 15일이라는 날짜가 화면에 떴습니다. 이 날짜를 기억해 두십시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날 독일의 한 엔진 제조 회사가 한국에 팩스를 보냈습니다. 딱 3줄이었습니다. 화면에 텍스트가 나타났습니다. 귀사와의 K2 전차 엔진 공급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 기술 이전 계약도 동시에 무효화한다. 추가 협상 불가. 한국은 16년 동안 K2 전차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3조 원 넘게 투자했고 시제품도 완성했습니다. 양산 직전이었죠. 저는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핵심 부품인 엔진을 독일이 갑자기 안 판다고 한 겁니다.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이 경쟁자가 될 걸 두려워했다고 추측하죠. 클라크 제독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결국 독일한테 굽신거리며 다시 사왔겠지.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은 자체 개발을 결정했습니다. 제독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전차 엔진을 자체 개발, 말이 돼. 그거 독일이 50년 걸려 만든 기술인데 한국도 당시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담당 기업이 정부에 보고했습니다. 최소 5년 걸린다고. 그리고 3년 뒤 화면에 새로운 이미지가 떴습니다. 시험대 위에 올라간 엔진 사진.
3년 만에 자체 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1500마력, 72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 통과. 성능은 독일 엔진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었습니다. 존슨 소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검증된 거야? 검증됐습니다. 저는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독일 엔진 무게 2.3톤, 한국 엔진 2.1톤. 최대 출력 지속 시간 독일 30분, 한국 45분. 연비 한국이 15% 더 좋습니다. 가격은 절반이고요. 그게 가능해? 사라 첸이 중얼거렸습니다. 어떻게 3년 만에?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1823번 실패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개발팀이 3년 동안 시도한 횟수입니다. 엔진이 과열되거나, 진동이 심하거나, 출력이 부족하거나, 매번 다른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매번 원인을 찾아냈고, 해결책을 만들어냈고, 다시 시도했습니다. 1824번째에 성공했습니다. 피터 윌슨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감동적인 얘기네. 근데 그게 뭘 증명하는 건데? 한 번 운 좋게 성공한 거 아냐? 한 번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됐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K9 자주포. 영국 AS90을 벤치마크했지만 포탑 자동화 기술은 한국이 독자 개발했습니다. 지금 세계 시장 점유율 52%, 13개국이 사용 중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KF-21 전투기.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했습니다. 한국은 7년 만에 자체 개발했습니다. 유럽의 유로파이터는 20년 걸렸고 프랑스 라팔은 25년 걸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천국 미사일. 이건 미국 패트리어트를 사우디 수주전에서 이긴 물건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잠깐. 해밀턴 부차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패트리어트를 이겼다고? 우리 패트리어트를? 예, 부차관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방공 미사일 사업에서 한국 천궁이 미국 패트리어트를 제치고 선정됐습니다. 약 35억 달러 규모입니다. 부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가격 때문이지. 성능은 우리가 위인데 싼 거 산 거야. 성능 평가에서도 천궁이 앞섰다고 보고됐습니다. 저는 기밀 보고서 표지를 띄웠습니다. CIA 분석 보고서입니다. 천궁의 요격률이 실전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패트리어트를 3% 상회했습니다. 리처드 톰슨 CIA 부국장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보고서 내가 모르는 건데? 기밀 등급 때문에 회람 범위가 제한됐습니다. 회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테이블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습니다. 좋아. 인정하지. 한국 무기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건. 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뭘 증명해? 몇 개 물건 잘 만든다고 미국을 위협해. 우리는 항공모함 11척 가진 나라야. 핵잠수함 70척 가진 나라야.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수백 대 가진 나라야. 그가 손을 펼쳤습니다. 한국이 뭐 있어? 고작 전차랑 자주포 좀 잘 만드는 거지. 스케일이 다르다고, 앤더슨. 저는 끄덕였습니다. 부차관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한다. 불가능합니다. 그건 제 주장이 아닙니다. 그럼 뭔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할 차례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위협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의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게 됐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폭소가 터졌습니다. 하하하. 밀러 준장이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 야, 이거 코미디야. 앤더슨, 진짜 한국에서 세뇌당한 거 아냐? 클라크 제독도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차갑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웃음소리가 멈췄습니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존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차관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5년간 이 건물에서 일하면서 그런 헛소리는 처음 듣네. 그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좋아. 증명해봐. 미국이 어떻게 한국에 의존한다는 건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노트북을 조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뭔데?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부차관님, 만약 한국이 내일 당장 무기 수출을 중단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3년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부터 보여드릴 건 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조롱기는 사라졌습니다.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사라 첸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톰 라이언도 고개를 들고 스크린을 주시했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은 여전히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경계였습니다. 저는 엔터 키를 눌렀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붉은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유럽, 중동, 아시아, 오세아니아, 전 세계에 흩어진 점들. 이 붉은 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국 K9 자주포를 사용 중이거나 도입 예정인 국가들입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몇 개국인데? 13개국이 현재 사용 중입니다. 그리고 10개국이 추가 도입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커다란 숫자가 화면에 떴습니다. 52%. 이게 뭔지 아십니까?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K9 자주포의 세계 시장 점유율입니다.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한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밀러 준장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잠깐. 52%. 그게 말이 돼? 말이 됩니다. 준장님. 저는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미국 M109 팔라딘의 시장 점유율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8%입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독일 필시 2000은 12%, 영국 AS90은 8%, 한국 K9 하나가 미국, 독일, 영국을 합친 것보다 많이 팔립니다. 클라크 제독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 그건 자주포 얘기잖아. 자주포가 뭐 그리 대단한 무기라고. 전체 방산 시장에서 보면 껌값이야.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주포 시장 규모는 연간 약 80억 달러입니다. 전체 방산 시장의 1.5% 정도죠. 제독이 득이양양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자주포는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화면에 K2 전차 사진이 떴습니다. K2 흑표 전차. 세계 최초 자동 장전 시스템, 능동 방어 체계, 수중도와 능력까지 갖춘 4세대 전차입니다. 존슨 소장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차는 독일 레오파르트가 최고지. 한국 전차가 뭔데? 그 질문에 답해드리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 레오파르트 대신 한국 K2를 선택했는지.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라 첸이 메모를 멈추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150억 달러. 저는 숫자를 강조했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전차 수출 계약입니다.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이게 한국이 폴란드와 맺은 계약입니다. 피터 윌슨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가격 때문이야. 한국 무기가 싸니까 산 거지. 품질은 독일이 위야. 정말 그럴까요? 저는 품질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K2와 레오파르트 EH7 성능 비교입니다. 최고 속도 K2가 70km, 레오파르트가 68km, 주행거리 K2가 450km, 레오파르트가 500km, 주포 관통력은 거의 동등합니다. 윌슨이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독일은 실전 검증이 레오파르트가 실전에서 어떤 성적을 냈는지 아십니까? 저는 뉴스 기사를 띄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공급된 레오파르트 2점, 러시아군에 의해 다수가 파괴됐습니다. 독일의 자랑이던 전차가 실전에서 기대만큼의 성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물론 K2도 아직 실전 투입 전입니다. 하지만 폴란드가 왜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납기입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나타났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폴란드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까요.
저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폴란드는 급히 독일에 연락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200대를 추가로 사고 싶다고. 독일의 대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해밀턴 부차관이 팔짱을 푼 제 스크린을 노려봤습니다. 5년입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최소 5년 걸린다고 했습니다. 공장 재가동해야 하고, 숙련공 재고용해야 하고, 부품 업체들이랑 재계약해야 한다고. 밀러 준장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독일이 그렇게 느려? 냉전이 끝나고 유럽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독일 방산업체들은 공장을 축소했고, 인력을 줄였고, 주 4일 근무로 전환했습니다. 6주 유급휴가도 보장되고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평화의 대가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가 한국으로 갔다는 거야? 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에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전차 1000대, 언제 줄 수 있냐고. 한국은 뭐라고 했는데?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8개월 후 첫 번째 전차가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5년, 한국 8개월. 이게 차이입니다. 밀러 준장이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까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뭔가 생각에 잠긴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2월, 저는 최신 뉴스를 띄웠습니다. 첫 번째 한국산 K2 전차가 폴란드 땅을 밟았습니다. 계약 후 불과 2년 만입니다. 앞으로 매년 180대씩 인도될 예정입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빠른 건 인정하지. 근데 그게 품질을 보장해. 빨리 만들면 부실하기 쉽잖아.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품질 테스트 결과를 띄웠습니다. 폴란드 국방부가 K2 인수 전에 자체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영하 25도 혹한기 테스트, 60도 경사 등판 테스트, 수중 4m 도하 테스트. 전부 통과했습니다. 그게 진짜야?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입니다. 기대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터뷰 영상 캡처를 띄웠습니다. 한국, 무기의 품질에 놀랐다. 가격 대비 성능이 세계 최고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공식 발언입니다. 해밀턴 부차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그건 폴란드 하나 얘기잖아. 한 나라가 그렇다고. 폴란드만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세계 지도를 띄웠습니다. 노르웨이, K9 자주포 추가 주문. 에스토니아, K9 도입 완료. 핀란드, K9 도입 결정. 호주, K9 추가 구매. 루마니아, K9 협상 중. 사우디아라비아, 천국 미사일 선택. 붉은 점들이 하나씩 깜빡였습니다. 이 모든 계약이 3년 안에 이뤄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우연이 아닙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사라 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앤더슨 분석관,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 추세가 계속되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다른 산업을 보여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스크린에 거대한 배 사진이 떴습니다. LNG 운반선, 길이 300m가 넘는 초대형 선박이었습니다. 이 배가 뭔지 아십니까? 클라크 제독이 대답했습니다. LNG 운반선이지. 액화천연가스 운반하는. 맞습니다. 그럼 이 배 한 척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 몇백억 원. 3천억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배 한 척이 3천억 원. 우리 돈으로 약 2억 5천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 배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세계에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침묵. 사실상 한국뿐입니다. 클라크 제독이 반박했습니다. 잠깐. 중국도 조선 강국 아냐? 조선 물량으로는 중국이 세계 1위라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제독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량으로는 중국이 1위입니다. 전체 선박 건조량의 약 5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죠. 그럼 한국이 최고라는 게 무슨 소리야? 저는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물량과 가치는 다릅니다. 화면에 두 개의 원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왼쪽은 건조 물량, 오른쪽은 수주 금액입니다. 물량은 중국이 50%로 1위. 하지만 금액은요? 오른쪽 그래프에서 한국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45%로 1위입니다.
중국은 30%. 제독이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물량은 적은데 금액은 더 많아? 그게 어떻게 가능해? 고부가 가치 선박입니다. 저는 선박 종류별 차트를 띄웠습니다. 일반 화물선, 벌크선, 컨테이너선. 이런 배들은 중국이 싸게 만듭니다. 가격 경쟁에서 한국은 중국을 못 이깁니다. 그럼. 하지만 LNG 운반선, LPG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해양 플랜트. 이런 고부가 가치 선박은 한국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저는 숫자를 띄웠습니다. 99%.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99%요? 톰 라이언이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예, 사실상 100%입니다. 세계에서 발주되는 LNG 운반선의 거의 전부를 한국 조선소 3곳이 만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클라크 제독이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왜? 중국은 왜 못 만들어? 기술입니다. 저는 LNG 탱크 단면도를 띄웠습니다. LNG는 영하 163도에서 액화됩니다. 이 극저온을 견디는 탱크를 만드는 기술. 이걸 멤브레인 기술이라고 합니다. 용접 하나 잘못하면 가스가 새고, 가스가 새면 배가 폭발합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딱 2나라입니다. 프랑스와 한국. 프랑스는 기술은 있지만 조선소가 없습니다. 결국 만들 수 있는 건 한국뿐입니다. 중국은 10년째 도전 중이지만 아직 상용화에 실패했습니다. 품질 문제로 인수 거부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뉴스 기사를 띄웠습니다. 작년 카타르가 100척의 LNG 운반선을 발주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죠. 그중 몇 척이 한국에 갔는지 아십니까? 침묵. 전부입니다. 100척 전부 한국 조선소가 수주했습니다. 클라크 제독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반박의 의지가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산이랑 조선이랑 무슨 상관인데? 해밀턴 부차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상관 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장악한 산업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 2개 더 있습니다. 화면에 반도체 칩 이미지가 떴습니다. 반도체, 21세기의 석유라고 불리는 산업입니다. 저는 시장 점유율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 삼성전자 세계 1위, SK하이닉스 2위. 두 회사 합치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존슨 소장이 끼어들었습니다. 메모리는 그렇다 치고 진짜 중요한 건 시스템 반도체 아냐? 거기는 미국이 최고지. 엔비디아, AMD, 퀄컴 다 미국 회사야.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계는 미국이 최고입니다. 하지만 소장님, 그 반도체를 누가 만드는지 아십니까? 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AI 칩, 어디서 생산되는지 아십니까? 대만 TSMC입니다. 그리고 TSMC의 유일한 경쟁자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저는 삼성 파운드리 시설 사진을 띄웠습니다. 삼성전자입니다. 세계에서 3나노 이하 첨단 공정을 양산할 수 있는 회사는 딱 2곳뿐입니다. TSMC와 삼성. 인텔은 아직 첨단 공정에서 뒤처져 있습니다. 따라잡으려고 노력 중이지만 3년은 더 걸릴 겁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화면에 전기차 배터리 이미지가 떴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세계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피터 윌슨이 대답했습니다. 중국 CATL 아냐? 맞습니다. 물량 기준으로는 CATL이 1위입니다. 37%를 차지하고 있죠. 저는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하지만 2위와 3위를 보십시오. 2위 LG에너지솔루션 14%, 3위 삼성 SDI 6%, 4위 SK온 5%. 이 3, 4위가 전부 한국 기업입니다. 세 회사 합치면 25%.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 즉 테슬라, BMW, 벤츠 같은 고급 브랜드에 납품하는 배터리는요? 저는 다른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CATL은 중저가 시장에서 강하지만 프리미엄 시장은 한국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뒤로 물러나며 화면 전체를 가리켰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화면에 4개의 산업이 나란히 떴습니다.
방산 세계 4위 자주포 1위, 조선 세계 1위 고부가 가치, 반도체 세계 1위 메모리 2위 파운드리, 배터리 세계 2위, 3위, 4위 프리미엄 1위,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4대 핵심 산업입니다. 방산은 안보, 조선은 물류, 반도체는 기술, 배터리는 에너지. 이 네 가지가 없으면 현대 문명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이 네 산업에서 전부 세계 1위 또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단 한 나라. 화면에 태극기가 떴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회의실이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밀러 준장은 입을 다물고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클라크 제독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존슨 소장은 창백한 얼굴로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해밀턴 부차관조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0초, 20초, 30초. 그때 해밀턴 부차관이 갑자기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쾅! 모두가 움찔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한국이 잘났다는 거야. 미국한테 덤비겠다는 거야. 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우리가 뭔데? 미국이 뭔데? 우린 항공모함 11척 가진 나라야. 핵잠수함 70척, 스텔스 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한국이 그런 거 있어. 그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습니다. 자네, 지금 미국을 모욕하는 거야? 35년간 이 나라 위에 일한 사람이. 저는 조용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부차관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미국을 모욕한 적 없습니다. 저도 미국인입니다. 35년간 이 나라를 위해 일해왔습니다. 그럼 뭔데?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미국이 한국보다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뭔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미국이 한국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새로운 문서를 띄웠습니다. 나토 로고가 박힌 기밀 문서였습니다. 지난 6월, 브뤼셀 나토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문서 표지를 확대했습니다. 회의 주제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 방산 의존도 분석 및 리스크 평가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나토가 왜 한국 방산을 논의해? 리처드 톰슨 CIA 부국장이 물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회의록 일부를 띄웠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입니다. 우리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다. 동맹국 절반이 한국산 무기 없이는 방어 태세를 유지할 수 없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32개 나토 회원국 중 17개국이 한국 무기를 사용 중이거나 도입 예정입니다. 과반입니다. 저는 지도를 띄웠습니다. 나토 회원국들 중 한국 무기 사용국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터키, 루마니아, 네덜란드. 이 나라들이 한국 K9 자주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해밀턴 부차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만약 한국이 무기 공급을 중단하면 6개월 안에 동유럽 방어선에 치명적 공백이 발생합니다. 전차 부족률 40%, 자주포 부족률 35%. 독일이나 프랑스 무기로 대체하면 되잖아. 안 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은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걸립니다. 프랑스는 가격이 3배입니다. 미국은요? 우리도 자국 수요 맞추기 바쁩니다. 저는 펜타곤 문서를 띄웠습니다. 이건 우리 펜타곤의 내부 분석 보고서입니다. 문서 제목이 화면에 떴습니다. 한국 방산의 전략적 가치 재평가. 결론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침묵. 저는 핵심 문장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무기 구매국이 아니라 미국 동맹 체제의 핵심 공급자다. 한국 없이는 나토 확장 전략이 불가능하다. 해밀턴 부차관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저는 읽었습니다. 한국은 대체 불가능하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저는 해밀턴 부차관을 바라봤습니다. 부차관님. 뭐야? 아까 질문하셨죠?
미국이 한국한테 뭘 배운다는 거냐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미 육군 관계자가 한국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한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미 육군 조달사령부가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목적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방산 생산 시스템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많이, 그렇게 좋은 품질로 만드는지. 저는 손을 펼쳤습니다. 71년 전 우리 미국이 한국을 구했습니다. 5만 4천 명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부차관님 아버님도 발가락 2개를 잃으셨고요. 하지만 지금 그 나라가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나토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동맹국들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차관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이게 모욕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역사입니다. 완전한 역전입니다.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아까의 분노는 사라지고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부차관님, 저는 미국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무시하면 손해보는 건 우리입니다. 한국이 아니라요.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2분. 마침내 해밀턴 부차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앤더슨. 예, 부차관님. 그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던 건가?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차관님,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63세의 노장, 40년간 펜타곤의 최전선에서 싸워온 남자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앤더슨.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안케. 내가 할 말이 있어. 저는 가까운 의자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까 내가 아버지 얘기를 했지. 예, 1950년 인천 상륙작전, 장진호 전투. 그가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얘기를 하셨어. 한국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아이들이 얼마나 굶주려 있었는지, 그 눈망울들이 평생 잊히지 않는다고. 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어. 우리가 그들을 구했다고. 미국이 그 나라를 살렸다고. 그게 아버지 인생의 의미였어.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믿고 자랐어. 한국, 우리가 구해준 나라. 우리 덕분에 존재하는 나라. 고마워해야 할 나라.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오늘 자네 발표를 들으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생각했어. 71년 전에 밀가루 구걸하던 아이들, 그 아이들의 손자들이 지금 우리 동맹국을 무장시키고 있다면, 우리가 못 만드는 걸 만들고 있다면, 우리가 배우러 가야 할 나라가 됐다면, 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마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진심으로.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밀러 준장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클라크 제독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해밀턴 부차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한 게 아니야. 한국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 70년 전 이미지에 갇혀서 지금의 한국을 보지 못했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앤더슨. 예, 부차관님. 자네한테 사과해야겠어.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부차관이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건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아까 자네한테 뭐라고 했지? 세뇌당했냐고. 김치 많이 먹었냐고. 여자친구 생겼냐고. 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부끄럽네. 63살 먹은 놈이 자네가 7년간 직접 보고 분석한 걸 코웃음 쳤으니. 부차관님, 그건 아니야. 변명하지 마. 그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틀렸어. 그리고 자네가 옳았어. 인정하겠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35년간 펜타곤에서 일하면서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다들 들었지? 밀러 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부차관님. 자네들 생각은 어때? 나만 틀린 건가? 아니면 다들 같은 생각이었나?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밀러 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을 우습게 봤습니다. 클라크 제독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요. 조선, 중국이 1위라고 생각했습니다. LNG 운반선 99%가 한국이라는 건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존슨 소장이 말했습니다. 전투기도요. KF-21이 7년 만에 나왔다는 건 솔직히 믿기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F-22 만드는데 20년 넘게 걸렸는데 피터 윌슨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한국 무기가 싸구려라고 했습니다. 품질이 떨어진다고요. 하지만 데이터를 보니 제가 틀렸습니다. 한 명씩 인정이 이어졌습니다. 리처드 톰슨 CIA 부국장, 스티븐 브라운 국무부 차관보, 그리고 처음부터 조용히 듣고 있던 사라 첸 앤더슨 분석관.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좀 달랐습니다. 중국계라서 그런지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속도를 알거든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이 정도인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톰 라이언도 끼어들었습니다. 저도요. 젊은 세대라서 편견이 덜할 줄 알았는데 저도 한국을 모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15명. 회의실에 있던 15명 전원이 각자의 방식으로 인정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건 제가 옳고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을 과거의 한국으로만 봤습니다. 7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일, 매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보지 않는 사이에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진짜 한국을요. 해밀턴 부차관이 말했습니다. 앤더슨.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네. 말씀하세요. 한국이 대단한 건 알겠어. 방산, 조선, 반도체, 배터리. 4대 산업에서 1위 또는 2위. 놀라운 성과야. 그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근데 왜 한국만 그렇게 됐지? 아까 자네도 말했잖아. 미국 원조 받은 나라가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필리핀도, 베트남도, 이집트도 받았다고. 그가 손을 펼쳤습니다. 뭐가 다른 거야? 한국에만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게 뭐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35년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7년간 서울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꼈습니다. 부차관님,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해보게. 저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부임한 건 15년 전이었습니다. 2009년이요. 그때 한국 방산업체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현대로템이라는 전차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공장에 들어갔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밤 10시였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공장이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돌아가고 있었고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예요. 야근이야 어디나 있잖아. 아니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8시에 다시 갔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거기 있었습니다. 밤을 새운 겁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납기가 급하냐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뭐라고 했는데? 저는 그때 들은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납기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전차가 우리나라를 지킬 전차입니다. 우리 아들이 군대 가면 이 전차를 탈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든 전차에 제 아들이 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만들어야죠. 회의실이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왜 다른지.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에게 무기는 그냥 수출품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휴전선 40km 북쪽에 100만 대군이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진 독재자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전쟁은 역사책 속 이야기가 아니라
내일 일어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해밀턴 부차관을 바라봤습니다. 그 절박함이 다릅니다. 독일이 5년 걸린다고 할 때 한국이 8개월 만에 해낸 이유입니다. 독일 엔지니어는 6주 휴가를 갑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아들 생각하며 밤을 새웁니다. 이게 한국의 비밀입니다. 기술이 아닙니다. 자본이 아닙니다. 절박함입니다. 생존을 위한 절박함. 저는 스크린에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큰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든다. 제가 서울에서 7년간 가장 많이 들은 말입니다. 저는 천천히 읽었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든다. 불가능은 없다. 못하면 될 때까지 한다.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독일이 엔진 안 팔면 되게 만듭니다. 3년 만에 더 좋은 걸 만들어냅니다. 미국이 기술 이전 안 하면 되게 만듭니다. 7년 만에 자체 전투기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래도 되게 만듭니다. 1823번 실패해도 1824번째에 성공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입니다. 이게 71년 만에 밀가루 받던 나라가 세계 4위 무기 수출국이 된 비밀입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든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미국에 필요한 정신이군.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게 있는 겁니다. 해밀턴 부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앤더슨. 예, 부차관님. 오늘 자네 발표. 이 건물에서 35년간 들은 브리핑 중 최고였네. 감사합니다. 아까 내가 조건을 걸었지. 15분 안에 날 설득 못하면 프로젝트에서 빠지라고. 저는 긴장했습니다. 자네 이겼어. 완벽하게. 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한국 관련 분석은 자네가 총괄하게. 내가 직접 승인하겠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차관님.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울 출장이 있다고 했지? 예, 한미 방산협력 회의가 있습니다. 나도 같이 가도 되겠나? 저는 놀랐습니다. 부차관님이요? 그래, 직접 보고 싶어. 자네가 말한 그 한국을.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보셨던 나라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눈으로 확인하고 싶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영광입니다, 부차관님. 해밀턴 부차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다들 수고했네.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췄습니다. 아, 그리고 모두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들은 내용, 밖에 나가서 함부로 떠들지 마. 기밀이야.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는 새겨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그리고 안 되면 되게 만든다는 말을. 그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71년 전 아버지 세대가 피 흘려 지킨 나라. 그 나라가 이제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밀가루 받던 아이들의 후손이 우리 동맹국을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일까요? 아니면 피연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압니다. 국력은 영토가 아닙니다. 인구가 아닙니다. 자원이 아닙니다. 국력은 대체 불가능한 능력입니다. 한국은 71년 만에 세계가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됐습니다. 나토가 의존하고 미국이 인정하고 유럽이 배우는 나라. 그 비결은 단 하나. 안 되면 되게 만든다. 막히면 뚫는다. 없으면 만든다. 1823번 실패해도 1824번째에 성공한다. 그게 한국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회의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서 해밀턴 부차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앤더슨. 예? 서울 가면 그 현대로템 공장 다시 데려다 줄 수 있나?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차관님. 그 엔지니어. 아직 거기 있으려나? 아마도요. 한국 사람들은 잘 안 떠나거든요. 자기 일에 자부심이 강해서. 부차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악수 한번 청해도 되겠나? 기뻐할 겁니다. 우리는 나란히 복도를 걸었습니다. 펜타곤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2,000km 떨어진 서울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밤을 새우며 일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아들이 탈 전차를 만들면서, 자기 나라를 지킬 무기를 만들면서, 안 되면 되게 만들면서, 그게 한국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금까지 펜타곤 분석관이 회의실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71년 전 밀가루를 받아먹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세계를 무장시키고 있습니다. 안 되면 되게 만든다. 그 한마디가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자랑스러우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에 살고 있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